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북한에서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 정세를 돌아보건대 네. 뭐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3월 14일인가요? 3월 14일이 러시아 선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거 끝나고 그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북한은 1년에 굉장히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 15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그 4월 15일을 태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4월 15일을 앞두고 그 뭐 전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막 뭐 엄청나게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행사들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우리는 뭐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이 1년에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4월 15일을 앞둔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둔 그때가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접해진다면은 그때에 맞춰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다면은 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더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찰떡처럼 붙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2019년에 2월 28일 하노이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6,000km인가를 뭐 10박 11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기차 타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달려갔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이를 빡빡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노련한 협상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3월 한 중하순쯤에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당신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아까 이제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네. 4월 15일을 태양제의를 하고 해가지고 뭐 온갖 주민들이 모여서 막 뭐 무슨 뭐 잔치를 벌리고 막 그런 완전히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태양제의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시각인데 네. 거기에 대놓고 김일성 생일 축하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잠시 또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으면서 서운했고 속상했던 것들이 금방 또 잠깐 풀어져요 또. 그 정도로 그러니까 4월 15일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서방 국가에서 저기 김일성 우상화한다 그렇게 막 난리치는데 그게 북한 체제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말해주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은 4월 15일을 앞두고 만약에 푸틴이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장 찰떡궁합처럼 좋은 관계가 된다. 이거 이제 4월달에 한번 푸틴 언제 가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뭐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네, 긴장이 네. 고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까지 만약에 있게 된다면 네, 네. 정말 이 우리와 뭐 이 북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른바 한미일 북중러 네.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네.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 네. 또 뭔가 대치전선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북한의 무기가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다. 음. 근데 그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신형 무기고 적중률도 괜찮다, 좋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처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럼 러시아도 북한과의 밀착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자, 결국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씩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3월 말 그 한미 군사훈련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즈음에 푸틴이 평양을 간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푸틴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면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물론 2000년에 푸틴이 첫 번째로 방문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럼 몇 년 만입니까? 24년 만입니까? 이제 푸틴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김정일이 한번 모스크바를 갔고 또 김정일이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를 간 적이 있었고 또 김정은이 이번에 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고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그렇게 진다면은 몇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평양을 간 거는 2000년이 처음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가면. 예. 네. 그런데 2000년하고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푸틴이 갔을 때 평양을 갔을 때는 네. 2000년 6월달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한 이후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남북 공동 선언을 2000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 세상이 좋아질 때였어요. 좋아질 때 갔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그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도 잘 되고 네. 또 심지어 뭐 북일 관계도 잘 되고 남북 관계도 잘 되고 심지어 유엔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그러니까 푸틴하고 김정일이 유엔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공동 성명에 합의했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 상상이 될 만한 일입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작년부터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3월 말에 또 대규모 훈련을 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난다면은 네.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한미일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 얘기를 그거에 대한 아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북 시점이 그 한미 훈련 이후라는 점과 그게 이제 푸틴의 첫 번째 방북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 그림이 이제 들어오게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양자 한국의망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현장 잠깐 흘려볼까요? 네. 지금 양양자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대표가 기자회견을 읽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잠깐 잠깐 들어볼까요? 예,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 있었습니다. 경북대 전작과, 전남대 화학과, 부산대 기계과 등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춰 거점대학 학과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K-네옴시티 첨단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대학 첨단산업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대학을 지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하겠습니다.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네, 이준석 양양자 두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준석 양양자 두 이 당 대표가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뭐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삼지대에서도 합하고 지금 힘을 모으고 이런 게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심각하게 돼가지고 지금 한반도가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네, 또 합당선을 해가지고 이 흐름을 또 끊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때 이제 푸틴이 2000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하고 음, 올해 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박정우 기자님이 뭔 말씀하셨더라? 탄약. 무기가 지금 지원이 오케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기 거래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상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그 가자에서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동과 유럽에서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피로감이 높아져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선에 달랑달랑한 상황인데 11월 달이 지금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들은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말을 안 듣지. 거기다가 이제 이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려면은 러시아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전쟁 수행 의지가 좀 약해져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포탄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러시아도 이거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약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이 포탄을 계속 지원해 주면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전쟁 수행 능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셜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부터 나와가지고 미국의 고위 당직자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너무 초점이 맞추면서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 셜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미국의 뭐 아주 고위 당국자들이 다 뭐 거기에 떠드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라든가 우리도 전부 거기다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그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네. 사실은 우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밀착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포탄 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 러시아도 군사 동맹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미일 군사 삼각 동맹이 맞춰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겁니다. 군사 동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자동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뭐 만약 동맹을 맺는 양국이 외부의 침략을 어느 한 편이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한다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 자동 개입 조항이 군사 동맹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아주 엄격한 자동 개입 조항은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한 편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양국의 어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개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동 개입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의회에서 또는 뭐 행정부에서 뭐 개입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동 개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하고 소련은 이제 자동 개입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북러 군사 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자동 개입. 그러니까 무슨 뭐 양국의 법적 절차를 따른다 그런 게 없어요.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은 네. 소련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사이에서 뭐 어떤 뭐 우리 한미 연합군하고 북한하고 무슨 충돌이 있어가지고 뭐 일어난다고 러시아는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 개입 조항이 1990년도에 그 소련 붕괴되고 그리고 한소 수교하면서 1995년부터는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은 사문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자동 개입 조항은 없어요. 그냥 군사적으로 서로 뭐 안전에 대해서 협의한다 이런 조항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는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저기 우주 발사 기지에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푸틴 쪽하고 평양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푸틴하고 김정은은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합의문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합의문이 없었으니까 별거 아닐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만 관심을 가했어요. 네. 그런데 양쪽에 이 권위주의 체제의 두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으면은 합의문이 없어도 양자간에 합의된 게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간의 군사적 밀착, 그러니까 자동 개입을 비롯하여 북한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작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네. 이번에 푸틴이 오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문서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네. 그런 군사적인
협력의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또 모스크바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가지고 그런 것도 협의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 한반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자동 개입하는, 그리고 이제 한미 이런 군사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또다시 그 외세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떠드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 지원하는 건 심각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사소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문제도 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근데 그 문제에 덮여져 있었던 것들, 북한하고 러시아는 어떠한 군사적 밀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가면은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달라질 거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이 방북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특히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네.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이 시간에 입이 아프도록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피벗 외교, 우리와 이익되는 모든 나라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네. 불필요하게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화시키지 않는 노력을 하고, 그런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고 목이 아프도록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로지 몰빵 외교, 미국과 일본에 몰빵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는 북한하고 밀착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작년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게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쳤으니까 중국도 네. 이제 꼬리 내린다,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코 중국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한국하고 관계는 여전히 지금 냉랭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멀리하고 또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을 받으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그럼요. 평화가 네. 위협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어떤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에도 우리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일차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